네, 맛있는 시사 이야기 맘스 시사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변함없이 김용민 PD님 나와 계시고요. 예. 신민정 평론가로 네,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예,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예. 봄이 되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예. 봄을 맞아서 새 학기가 이제 시작됐고 저희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집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예. 오랜만에 평화로워. 짜장. 평화로운 아침. 1년 내내 예. 아침 차려주고 점심 차려주고 저녁 차려주고 인생이 무엇인가 고민을 많이 했다. 돌밥돌밥으로. 아니 2007년에 이제 첫 애가 나오고 2010년에 둘째, 2013년에 셋째. 좀 터울이 있네요. 딱 3년씩. 어. 그래서 이제 첫째는 노무현 정권 때, 둘째는 이명박 정권 때, 셋째는 이제 박근혜 정권 때 태어났는데 나의 인생은 무엇인가? 사실은 새 쌍둥이는 힘들긴 해도 와. 몰아서 한 번에 그쵸. 이렇게 매를 육아가 몰아서 만드냐, 아. 나눠서 만드냐. 예, 육아가 가능하지만 이건 3년 터울로 돼 있다 보니까 자기가 거의 10년을 육아했다. 그러네요. 어. 10년이네요, 진짜. 와. 근데 보통 저 정도 되면 큰 애가 셋째 정도는 보지 않습니까? 아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전에 한번 이제 둘째 딸하고 이제 같이 걷다가 네. 나중에 장래의 새언니가 될 사람한테 오빠에 대해서 인포메이션을 준다면 뭐라고 얘기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절대 집안일을 맡기지 마라. 큰일이 난다. 참사가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절대로 집안일을 맡기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막 설거지를 했는데 네. 오빠가 설거지를 했는데 어유 장하다 어느 날 그래도 이제 그죠? 네. 파스타를 먹다 보면은 세제가 같이 섞여서 입안에 들어가는 수가 있다. 용민님처럼 처음부터 못하는 척하는 거 아니에요? 아, 요 정도 그러니까 발라놓으면 아빠를 앞으로 나를 본받아. 시키지 아, 않겠다. 이 놈이 아주 똑똑해가지고 예. 그래서 아내한테 어때? 둘째 키우고 셋째 키우고 점점 쉬워지지 않아? 이런 말을 하다가 이제 10년 드립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폭발을 한 겁니다. 예. 내가 10년 동안 지금 육아를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 예, 그렇죠. 예. 어. 하여간 올해도 봄은 왔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아이들이 학교를 네, 작년보다는 가요. 좀 많이 네. 가니까 음. 그나마 1, 2학년하고 고3들 유치원생들은 이제 매일 등교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제 백신을 먼저 맞춰 주시는 걸로 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선생님들도 고초가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작년을 어떻게 보냈나 몰라요. 작년은 보상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이도 한 살씩 깎아주고. 네, 그냥 지나가 버려서 너무 아까워요. 그러니까 내 나이를 누가 어디서 돌려받고 네. 싶은데 환불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20살들도 너무 안 됐고. 아, 맞아. 20살들이 대학교 제일 안 신입생 됐다. 3월에 느낄 수 있는 걸 하나도 못 느꼈잖아요. 자, 즐거운 그러면은 그 시간. 예. 내년 대선 후보들은 공약으로 예. 주민등록번호 있지 않습니까? 8호로 시작하면은 이거는 이제 87로 다 바꿔주는 겁니다. 어때요? 좋잖아요 이게. 예. 뭐 우리끼리 하는 거긴 하지만 네. 괜찮은데. 허경영 씨가 들고 나오려서 이슈가 될 만한. 근데 두 살 또, 깎아주는 걸로. 예. 또 허경영 씨가 했던 게 지금 또 비슷하게 되는 게 있다고 다들 얘기하시는 분들이 자기를 건너지 있어가지고. 않고는 아무도 제대로 정치를 할 수 없다면서. 그 현금 복지와 관련해서는 네. 허경영이 원조예요. 근데 아, 허경영의 그러니까요. 공헌은 이런 거예요. 국가가 공공이 국민에게 삶을 보장해줘야 된다. 맞아요. 현금으로서 보장해줘야 된다라는 관념을 처음 이렇게 만들어내신 분이다. 공헌이 만만치가 않다. 상상을 못 할 때였잖아요. 음. 이렇게 뭐 국가에서 1억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음. 와 진짜 많이 준다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그 출산율 올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세우는 예산을 보면 1억씩 주고도 남는다는 그래서 한번 줘볼 걸 그랬다.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사석에서. 푼돈으로 나가느니. 그러니까 차례차례 이렇게 뭐 이렇게 주는 것보다 한꺼번에 모아서 1억씩 이렇게. 그 저기 우루과이 라운드가 네. 94년인가 네. 그랬어요. 그 뒤로 우리 농촌에다가 뿌린 돈이 100조입니다. 100조. 근데 100조를 말이죠. 그냥 매년 조금씩 뭐 직불금인 이런 걸로 찔끔찔끔 나누다가 다 합쳐보니까 100조인데 정말 그 100조를 예상하고 한 번에 그냥 투자를 해가지고 100조면은 당시 충청북도 땅을 다 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거대한 농업회사를 국가 차원에서 만들었다면은 아마 우리 농업이 어마어마한 그런 세계적인 농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쉽진 않죠, 하여간. 예. 네. 요즘에 그 대파 때문에 난리잖아요. 파 한 비싸요. 단에 10,000원까지 가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대파를 심어서 먹고 뭐 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키우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게 밭대기로 다 넘어갔다면서요. 그래서 그렇지. 그 농민분들은 이미 3년 동안 파로 손해를 받고 그래서 10%뭐 20%씩 다 갈아엎은 상황에서 사실 유통업자만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획기적인 방안들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 식량 안보라는 말을 생각해야 됩니다. 네, 그건 저 식량 동의해요, 안보. 진짜. 예. 지금 우리나라의 식량 먹는 것 중에 100% 자급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쌀. 있어요. 쌀밖에 없어요. 쌀. 쌀밖에 쌀. 없어요. 뭐 콩이니 뭐니 파니 마늘이니 그거 한 10%도 안 될 거예요. 쌀밖에 없어. 그나마 계란, 우유는 어디 뭐 미국에서 수입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아무리 신선식품이니까. 양농천국이라 할 수 있는 네덜란드에서 수입할 수는 없잖아요. 쌀, 계란, 그리고 밥 밥. 말고는 없어. 근데 나머지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에서 콩을 주로 파는 나라에서 우리 그냥 한 100배로 팔겠다 이러면은 대책이 없는 거야.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식량 안보 차원에서 우리 농업을 지키고 살리는 일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 문제고 중요한 문제인 것 네. 같아요. 중요하다 못해서 이거는 우리의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을 알아야 될 텐데 농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정치인이 몇이나 있나. 또 대표적으로 지금 300명 국회의원 중에 농민 출신 국회의원이 있습니까? 지금은 없죠. 예전에 강기갑 의원 계실 그전에도 때는 이제 뭐 박경수 의원이라고 네. 통일민주당으로 당선됐다가 나중에 민자당 간 사람이 있는데 그거 말고는 딱히 없어요. 예. 예, 농업이 이렇게 홀대되고 있다. 아니 검사 출신들은 그렇게 많은데. 부리기수면서 네. 농민들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예, 그냥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대표성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이제 비례로 네. 봤을 때도 대표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네요, 진짜. 사실 엄밀히 말하면 농민이 없진 않죠. 등록된 농민만 있을 아. 뿐이죠. 등록된 그쵸. 농민만. 예. 예. 실제로 영농은 하지 않으면서 묘목 심어 등록된- 놓으신 분들. 네. 네. 많죠. 이번에 부동산 공부 제대로 했어요. 하여튼 굉장히 많은 수법들이 나오는 바람에 음. 근데 뭐 다들 빙산의 일각일 거라고는 생각은 하시는데 어디까지 어떻게 봐야 될지 참 음.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농사 한번 지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뭐 저희 아빠가 음. 농부셨으니까 자식 농사를. 아니요 실제로 저는 어릴 때 지난주에 딸기 얘기하셨잖아요. 네. 저는 어릴 때 집안에 온갖 과일이 다 나왔었어요. 오. 그래서 지금 되면 딸기 따먹고 뭐 토마토 나오는 게 좀 토마토 따먹고 아이고.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아, 부산에서? 아니요. 전 이제 달성이 저희 원래 집이니까. 박근혜 고향. 꼭 박근혜 그렇게. 고향. 그래서 저희 집 안에 뭐 소도 키우고 어릴 때 소 잡는 거 이런 것도 많이 봤어요. 네, 소도 키우고 닭도 있고 저희 집에 없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그냥 농사를 쭉 지으셨으면 괜찮았을 텐데 아버지가 이제 그때 왜 도시로 나가서 공부해야 된다 막 그렇지. 이래가지고 그걸 다 팔았는데 거기가 공업단지가 돼가지고요. 팔고 나오니까 대박이 났어. 아빠 친구 딸들은 다 스포츠카를 몰고 아이고 왜 세상에. 땅이 다 공단이 됐으니까. 아침딸. 예, 근데 저희 집은 그냥 나와서 지금까지 아버지가 고생을 많이 하셨죠. 아유. 근데 어릴 때 그 농사 짓던 때의 생각들이 되게 좋은 추억으로 저는 남아 있는데 아버지는 그 공업단지 되고 나서 다시 안 가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쪽으로는 뭐 그냥 발길도 소변도 안 안 가고 보시는. 싶다고. 예. 예. 저는 뭐 저희 아버지가 김제 출신이세요. 어. 호남 평야. 어. 예. 저희 엄마가 호남 평야가 다 우리 아빠네 건 줄 알고 결혼했다가 네. 속았다. 그때 엄마가 잘 나갈 때였는데 비단 고르다가 삼배를 골랐다라고 하면서 명언이네요. 비단을 고르다 선배를 네, 골랐다. 비단 고르다가 삼배를 골랐다고 저한테 농담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서울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모르고 이제 시골 풍경, 황금 벌판 네. 그런 풍경만 기억으로 가지고 있어요. 저는 뭐 아버지가 뱀 잡아 오셔가지고 아이고. 양파망에 뱀이 이렇게 또아리 투르 이런 것까지 다 기억이 나가지고요. 아우 네, 살아있는 뱀이. 예, 그래서 아이고. 제가 아빠 그걸 왜 잡았냐 그랬더니 동네 어르신들이 약한다고 한 마리씩 잡아다 달라 그러면 아빠가 잡아다 줬다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네, 그런 얄궂은 기억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한 번은 저희 아빠 양봉도 집에서 하셨는데, 어. 집에서 네, 집에서 소도 키우고 양봉도 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죽어나는 거죠. 그차 여러 가지 종류를 다 해야 동물 되니까. 농장이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양봉을 하셨었는데 네. 벌이 하루는 제가 놀고 있었어요 마당에서. 아이고. 근데 손바닥 여기를 딱 어. 쏘였는데 온 몸이 다 붙는 거예요. 어. 제가 어릴 때 눈이 작은 편은 아니었는데 네. 이 눈꺼풀도 붙더군요. 아. 그래서 이렇게 부어서 앞이 안 보이는. 그럴 정도로. 네, 한 며칠을 이제 그랬던.
이게 알레르기처럼 그렇게 올라온다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딱 쏘였는데 음. 왜 그런지는 뭐 저도 지금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눈꺼풀이 부어서 앞이 안 보였던 기억. 아, 여기 쏘였는데 눈까지. 예, 눈꺼풀과 어. 밑에가 이렇게 부어 올라오니까 시야가 좁아지더라고요. 아이고. 아,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저는 그때 재밌었거든요. 근데 이제 도시 나오니까 여러 가지로 참 제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사투리가 너무 심해서 도시 나오니까 친구를 못 사귀고 뭐 이런 아. 어려움들이 지금은 좀 상상이 안 있었습니다. 되는데. 아니. 있었구나. 달성에서 부산으로 이사했는데 네. 우리가 남이가 아닙니까? 아 근데 달성에서 부산으로 바로 왔으면 별 편차가 없었을 텐데요. 네. 달성에서 대전 갔다 부산으로 오는 바람에 아. 또 대전 친구들이 느긋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사투리로 그림일기를 쓸 정도로 뼛속 깊은 경부가 아니라 제 말을 친구들이 아무도 못 알아듣는 그림일기를 사투리로 썼어요. 아, 그래요? 아, 네. 궁금하네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게 뭐냐고. 아,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옛날 또 추억 소환을 좀 했네요. 예. 그렇죠.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농민 출신 아닌 사람들이 없어요. 거의 없죠. 예. 저희 저 할아버지도 그 농사하셨어요. 춘천에서. 아, 네. 그러면 종목은 종목? 논농사지, 논농사. 네. 예. 밭도 있었어요. 대부분은 이제 가치들 많이 하시는데 돼지도 키우셨고 오. 어머니께서. 네. 돼지인가 닭인가 그걸 내 구분을 같이 못하기가 없는데. 키우셨을 거예요. 아마. 돼지 잡은 거는 내 기억이 납니다. 부엌 뒤쪽에서 네. 그 돼지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없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약간 밭도 있으셔가지고 콩도 뭐 옥수수도 이렇게. 그 노동집약적 농업이잖아요. 예. 콩이 진짜 예. 허리 부러져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시면서 사실은 음. 소득이 얼마 안 되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친척들이 아직도 시골에 살고 계시는데 점점 이제 농사를 이제 그만하시는 쪽으로.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제 농사도 하시면서 저것도 하셨어요. 춘천 시내에서 도장포, 아, 도장을 도장포도 하셨어. 파신. 도장도 파셨어. 예. 열쇠 도장 이거 다 한꺼번에 예전에 네, 하셨는데. 전문인이. 와. 그리고 또 저희 아버지는 공부는 잘하셨는데 집안이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할머니가 리아카를 하나 사서 거기에 뭐 온갖 잡화들을 놓고 팔게 했는데 아버지가 또 사춘기 시절이셔서 이거를 파는 게 너무 부끄러웠던 거야. 아 그럼요. 네,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는데 그냥 고개를 드니까 다 없어진 거예요. 훔쳐갔지. 네. 그래서 아이고 얘는 장사에 소질이 없나 재능이 보다 없구나.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시켰고 춘천고등학교 야간으로 가셨다. 공부 잘해가지고 주간으로 옮기셔가지고 오, 그랬었죠. 춘고 출신이면 네. 그 춘고는 좀 알아주지. 거기서는 강원도에서. 알아주죠. 얘가 네. 춘고 출신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강원도지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아 그럼요. 뭐 그런 변수도 네. 되고요. 근데 그렇게 사춘기 시절에 리아카를 끌고 가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푹 숙이고 있다가 다 그냥 누가 훔쳐가고 이 똑같은 스토리텔링이 MB의 스토리텔링이기도 했어요. 아 그래요? 근데 MB 그 얼마나 그 목소리 갖고 제가 장난 많이 아, 쳤습니까? 뭐 요거 딱 내다가 예. 뭐 해가지고 전문가죠. 그래서 간증을 듣는데 똑같은 일이 포항 축도시장에서 MB에게 있었던 일이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와가지고 탁 도수를 때린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또 공교롭게도 MB하고 저희 아버지 나이가 똑같습니다. 1941년생. 당신 그래서 시상에 그렇게 리어카가 많았다는 소문도 있고. 아마 본인보다도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속속들이 그래요. 모든 에피소드를. 예, 그래서 참 아버지 세대는 그렇게 잘하셨구나. 네. 농업에서 탈피해서 이제 산업으로, 그렇죠.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건너가는. 네. 지금 요즘 또 어떻습니까?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단계예요. 네. 뭐 알바 해보셨습니까? 알바 다 해보. 알바의 여왕. 여기 알바의 여왕이시잖아요. 여왕. 예. 예. 네, 해봤습니다. 예. 그 저기 서비스업을 주로 하셨을 거 아니야. 네, 그쵸. 햄버거집에 네, 뭐 아, 패스트푸드. 전 조개만 기억나가지고 조개만. 조개가 아니라 홍합. 주로 친절해야 되는. 네. 그래서 기분이 안 좋거나 이제 네. 좀 화가 날 때도 웃어야 되니까. 뭐 어떻게 해요? 눈은 안 웃고 입만 웃는 거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진상을 부려도 네, 아. 괜찮습니다. 근데 요즘은 또 그런 데 가서 본인 화풀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이게 뭔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인지 모르겠지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상당히 그럼. 많은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내가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고객인데 당장 다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다시 또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야 맞아요. 되는 사람이 되는 입장으로 다들 대부분 살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다 알 법도 한데 그렇게 서로를 힘들게 하면서 저는 그래서 참이 어떤 문명 개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위대한 개그 코너를 예전에 봤어요. 생수통을 들고 오는 배달 노동자인데 카페에 왔어. 근데 카페 주인이 생수 배달 노동자한테 갑질을 하는 거야. 네, 맞아요. 그래서 일단 생수를 갖다 놓고
자기 카페 손님이 돼가지고 이제 커피 한 잔 시키면서 본인이 이제 카페 주인한테 갑질을 하는. 야, 그 제목을 제가 까먹었는데, 야 이건 진정한 개그다. 이건 이것만한 시대 풍자가 없다. 완전 파라독스와 아이러니가 한꺼번에 있는. 글쎄 말이에요. 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플랫폼 노동이라고 해서 뭐 택배 노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저는 예전에 같이 근무하던 친구가 얘기를 해줬는데 저희 이제 회사에 같이 근무하시던 분이 문을 열었는데 택배를 배달을 하러 오셔 딱 마주친 거예요. 자영업을 하셨어요. 네. 회사를 나가시고 자영업을 하셨는데 그게 갑자기 이제 영업 중지나 뭐 이런 게 많이 됐잖아요. 집합금지 시설 뭐 이렇게 돼서 못 하시게 돼가지고 친구를 도와주신다고 택배를 배달하러 오셨대요. 근데 눈을 못 마주치겠다. 아이고 그렇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교인들 중에서도 두 가지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뭐 명성교회나 이런 아주 대형 교회들을 제외한 정말 소신 있게 가난하게 청빈하게 목회하시는 분들 중에는 생계가 어려우셔서 그렇죠. 뭐 대리운전을 하신다거나 택배나 배달 이런 일을 아르바이트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성도님 마주칠까 봐. 그건 또 그런 네, 고충이 되게. 있네요. 그렇죠. 애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고민 많이 하시고. 네. 교인인데 만취한 교인이 대리를 불렀는데 목사님이 탔어. 오셨어. 목사님이 운전을 하시고 뭐라고 하셔야 서로 술이 확 깼을 거예요. 네. 자, 오늘 술 이제 먹으면 안 되니까 교회에서. 네. 그쵸. 오늘 광고부터 광고부터 할까요? 가시죠. 네. 자, 여러분. 라피엘랩스의 스킨케어 3종. 이거 좋아요. 화장품이 필요하신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네. 라피엘랩스는 피부의 건강함을 거의 완벽하게 자연에서만 가져왔습니다. 거기에 동물 실험 없는 윤리적이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화장품을 만드는 자연주의 스킨케어 브랜드입니다. 네. 라피엘랩스는 화장품의 피부 유해 성분을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EWG라고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비영리 환경운동단체 오. 인바이오로멘털 워킹그룹 EWG. EWG. 네, 전 귀에 딱 W라고 붙이는 합니다. 거. 예. W는 도착화가 안 된 겁니다. W. EWG에서 인체 무해함을 인증한 그린 등급의 성분으로만 만들었습니다. 피부 자극이 전혀 없어요. 또 라피엘랩스는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있는 타르색소. 타르는 뭐 먹는 거에도 있더만요 보니까. 타르색소나 합성 향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pH 밸런스 조절을 위해서 피부 친화적인 pH 4.5에서 6.5로 개발됐습니다. 라피엘랩스는 동물성 원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요. 동물 실험을 반대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지향합니다. 화장품 대기업에서 근무했던 전문 연구원이 가격 거품 없이 천연 유래 성분으로만 만든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거기에 오직 김용민닷컴에서만 라피엘랩스 출시 이래 최초로 전 제품 50% 슈퍼 세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50%면 정말 50%면은 네. 기한은 4월 30일까지입니다. 4월 30일 전이라도 준비된 재고가 소진되면은 슈퍼 세일은 종료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한번 해볼까요, 한번? 네, 이거를 얼굴에 뿌리는 거 어디 뿌려요, 이거? 보통 여기 보통 손에 해서 손등에 얼굴에 그래요? 알겠어. 얼굴에 미안합니다. 이게 뚜껑 안에 이게 열어야 막혀 됩니까? 있군요. 화장품 성분을 다 소개해주는 어플이 있어요. 그쵸. 아기를 낳으니까 어떤 로션을 써야 되는지를 알려고 하다 보니까 그 있는데? 어플을 받게 됐거든요. 네. 근데 그 어플을 보면 이제 빨간 색깔, 주황 색깔 이렇게 좀 유해 성분일수록 그런 색깔이 진하게 나오는데 다 거의 대부분 향료. 네. 향료가 되게 그 유해 성분인 게 많더라고요. 네, 근데 그리고 이제 붉은색 계열은 타르나 네, 아까 안 좋은 말씀하신 주의할 색깔 성분, 있는 네. 성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 네.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올케도 아무거나 화장품을 못 발라서 네, 항상 그 성분 다 확인하고서야 같은 성분을 쓸 수 있는 그런 경우 이렇게 굉장히 돼 많더라고요. 있어요. 네. 그래서 향료가 없는 걸 저도 주로 쓰는데 향료가 없는 거는 정말 이제 기분이 발라도 상쾌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건 되게 산뜻하고 냄새가 인정이지 좋아요. 않아요. 그래요. 얼굴에 얼굴에 바르는 거예요? 네, 얼굴에 좀 많이 바르시면 제가 볼 때 이게 펌핑되는 저 작은 용기일수록 들어있는 게 이제 가격이 비싼 거니까 얼굴에 바르시면 손보다 얼굴 피부를 생각하시라고 내 얼굴은 소중하니까.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네. 면적이 넓어서 이게 많이 바르시는 거. 네, 많이 바르고 있습니다. 예. 촉촉하면 좋죠. 이런 걸 잘 안 해서 제가. 참. 피부가 굉장히 좋으신 거구나. 그럼 배꼽 같은 피부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요. 아이고 좋습니다. 근데 여성분들은 이렇게 피부가
금방 상해요. 화장을 하기 화장을 때문이죠. 해가지고. 그렇죠. 안 하면 더 좋기는 한데 네. 안 하는 게 또 가장 안 하면 좋은데. 회사 다니시는 분은 왜 안 하냐고 물어보시는 아이, 분들도 계시고.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쵸, 아니 뭐 안 하든 그쵸. 말든 그거 자기 마음이지 왜? 아 왜요? 요즘에 마스크 때문에 화장 안 하고 출근한다고 시비 붙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회사 아, 그래요? 내에서. 제가 예의가 없다 이런. 네, 예의가 없다는 말을 근데 들었어요. 왜 화장을 저도 안 하면 20대 예의가 때. 없을까요? 20대 때 이제 취업해서 일하는데 음. 그때도 이제 사람을 이제 맞이하는 그런 어. 직업이었는데 화장을 안 하는 건 예의가 없는 거다 직장 생활에서. 음. 지금 생각하면 아무도 다른 남성들이나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데 입술이라도 발라라 뭐라도 해라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어요. 아,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저는 이제 방송하면 메이크업을 네. 해주잖아요. 네. 근데 메이크업이 원체 두꺼웠어요. 네. 요즘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게 아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메이크업을 해주니까 아예 네. 그냥 민낯으로 출근하십니까? 네, 그랬다가 엄청 혼나요. 국장님이 무슨 배짱으로 너는 맨 얼굴로 다니느냐.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이 쟤는 뭘 믿고 저러고 회사를 나오는 거냐. 음. 그래서 굉장히 많이 야단맞았던 기억이 나요. 아니 와서 또 어차피 지우고 해야 되는 거 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분들이 불편하다고. 야, 그럼 네. 참 말이 안 요즘 되는. 같으면 바뀌어야 그럴 일이 될- 별로 없었는데 요즘에는 그때는 이제 그런 그런 일들이 얘기하면 이제 안 되죠. 큰일 나죠. 예. 자, 여러분 라필 랩스 정말 좋습니다. 어이구 이 얼굴이 그냥 뭐 새로 태어난 기분이다. 예. 50%면 네. 자, 여러분 많이 이용해 주시고 네.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라피엘 랩스 스킨케어 3종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에 네.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종류가 많아서 오늘 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의혹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증거가 나와서 의혹이 아니라 의혹은 증거가 아직 음. 아리까리한 상태를 의혹이라고 그렇지. 하죠. 빠져나갈 구멍이 있을 때 그걸 의혹이라고 하는데. 네. 근데 4대강 사업에 반대했던 그 민간 단체들을 사찰했던 정황이 국정원 문서에서 나왔어요. 네. 그렇다면 이거는 이미 나온 문서를 가지고 의혹이라고 하긴 그렇고 이것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야 되는데 일단 이 문서가 어떤 문서냐라고 하면은 이명박 정부 당시에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불법 사찰 피해를 입은 환경단체들이 지난달에 정보 공개 청구를 했어요. 네. 그리고 한 달 만에 이 불법 사찰 내용을 담은 원본의 일부가 공개가 됐는데 여기에서 이 가운데서 이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연루된 문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단체들의 현황과 그 단체들을 어떻게 관리할지 그리고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인물들을 어떻게 누군지 아주 불법 사찰한 자세한 세세한 내용과 그리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응할지를 아주 자세하게 담은 문서예요. 근데 이 두 문건이 모두 청와대 홍보기획관의 요청 사항으로 작성됐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당시 홍보기획관은 박형준 후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반응을 보고 참 기가 막혔던 건 뭐냐면 나는 모르는 문서다라고 했어요. 뭐 아니 요청으로 만들어졌. 그쵸. 일단 그리고 다른 기구가 아니라 국정원에서 나온 문서예요. 네. 국정원에서 나온 문서가 과연 홍보기획관이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실무자들 사이에서 그냥 이 작업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무게감인가 라고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홍보기획관의 요청으로 국정원이 지시한 사항을 실행하고 보고한 내용을 홍보기획관이 모르고 실무자들만 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홍보기획관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홍보기획관 요청이라고. 보시라 이런 게 아니라 홍보기획관이 요청을 했어요 국정원에다가. 저 네. 친구들 저 지금 우리 4대강 사업 반대하고 하는데 있으니까. 반대하고 있는 놈들 저 뒷조사 좀 해달라라고 국정원에 요청을 했던 것이고 그렇게 하명을 받아서 조사해가지고 홍보기획관에게 우리가 이렇게 조사를 해서 네, 지시한 보고 드립니다. 대로 했고 보고 드립니다. 보고 드립니다. 근데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게 가벼운 문서가 아니라는 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아주 세밀하게 환경단체, 종교계, 지역 환경단체 또는 교수 모임, 변호사 이렇게 아주 세분화해서 사찰이 돼 있고 그리고 뭐 대응 방법은 뭐 환경단체 같은 경우는 지역 개발을 저해시킨다고 이미지를 부각시켜라. 그리고 기업체 후원 모금 차단해라. 그리고 지역 환경단체 같은 경우는 이제 규모가 작아서 이제 운영이 힘든 그렇죠. 경우에는 어려울 수밖에 없죠. 뭐 비리를 찾아내서 생계곤란과 연결시켜라라는 아주 치사하고 뭐 이런 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리가 있으면 이 친구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가난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치졸한 짓을 했다. 치사한 네, 범죄를 벌였다.
그런 이렇게. 식으로 그걸 대응하라는 이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이 문서에. 그리고 종교계는 골수 좌파와 설득 가능한 인사를 나눠서 분리 대응해라. 네. 그래서 종교적인 신념이 아니라 이건 정치적 목적이라고 음. 성직자들을 몰아세워라. 신도들을 이용하고 이런 정치적 색깔이 그래서 그런 네, 것이다 이거는 이렇게. 뭐 종교적 신념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모이라라고요. 교수 모임은 비리를 캐라. 그리고 뭐 변호사 단체는 세무조사를 해라라는 식으로 아주 자세하게 다 나와 있고 심지어는 여론몰이를 어떻게 할지도 나와 있어요. 이 단체들을 반대를 위한 반대 단체로 여론을 조성해라. 그리고 보수 언론들을 통해서 뭐 이념적인 편향성을 집중 부각시켜라 하는 지시 내용이 아주 자세히 담긴 엄청난 문건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문건이 자기가 홍보기획관 시절에 나왔다고 한다면 일단 몰랐다고 하는 걸 저는 인정하진 않지만 몰랐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요청한 사항으로 이런 문서가 나왔다고 하면 1차적으로는 사고를 하고 사실을 밝히겠다고 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죠. 그렇죠. 부산시장 토론회를 봤는데 네. 김영춘 의원이 그래서 이제 문건을 들고 여기 나와 있지 않냐라고 했더니 박형준의 액션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이랬어요. 이게 뭐냐? 나는 처음 보는 문건인데 어떻게 생겼나 봅시다. 나는 모르는 문건인데. 야, 나 이거 정말 참 이 이게 또 KBS가 이제 취재를 해서 단독으로 이 내용 사찰 문건을 보도를 했는데 KBS 취재하는 기자에게 이러니까 어용 소리 듣는 거다라면서 되려 호통을 쳤다라는 거예요. KBS가 이거 당신 여기 홍보기획관 이름 돼 있지 요청해가지고 않냐. 이렇게 해서 국정원에서 만든 보고서인데 했더니 이러니까 KBS가 어용 소리를 듣는다. 그랬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KBS 기자들은 딱히 이거에 대한 반응은 없더라고요. 어용 네. 소리를 들었으면 발끈할 만도 한데요. 예. 아무튼 저는 이 처음 보는 거다라는 반응 자체도 이건 국민을 기만한 거고 이거 그냥 모른다고 했다고 해서 넘어가서 일단 선거만 지나고 보자라는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정말 결백하다면 수사 요청하죠. 그렇죠. 어떻게 이런 게 나왔는지, 어떻게 홍보기획관 이름으로 나왔는지, 당시 어떤 일이 모르는 있었는지를 문서라면. 그럼 누구보다 더 철저하게 밝혀달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가 맞다고 근데 봅니다. 지금 현재 박형준 후보의 입장은 나는 모르는 일이다. 네, 나는 모르는 일. 나는 몰랐다. YS가 예전에 대선 앞두고 김영삼 후보가 부산에서 기관장들이 모여가지고 초원 복집 사건, 네. 부산 기관장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YS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회의를 했다고요. 그거를 그때 정주영 씨가 이끌던 통일국민당에서 몰래 녹음을 했습니다. 딱 깠지. 네. 깠더니 그때 YS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난 YS는 몰랐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발끈하면서 이건 나를 죽이기 위한 모임이다. 이거 수사해야 된다. 막 그러면서 아주 대노했었어요. 네. 근데 박형준 봐봐 지금 사람이 좋아서인가?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도 없고 어떻게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는 의지도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내밀한 얘기들이니까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저떻게 됐는지 설명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모른다라고 덮고 가기에는. 모른다고 이거 빠져나갈 문제가 아니고 이건 반드시 밝혀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거는 그렇죠. 아니고 밝혀졌어요. 문서가 국정원에서 나온 나왔으니까 문서가 뭐. 국정원 문서가 뭐 조작됐을 리는 없을 것이고. 네. 아니 세상에 공직자가 말이죠 국민 뒷조사해달라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국민이라도 비판적 국민이라도 뒷조사하면 안 되지. 그렇죠. 지가 사찰하면 안 왜 되죠. 뒷조사를 해? 뒷조사할 권한이 전혀 없어요. 이거는 말하자면은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어떻게 국민 뒷조사를 해요? 그 당시에 민간인 사찰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죠. 그 당시 그렇게 만연했다 하더라도 드러났으면은 처벌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근데 처벌을 못 한다? 공소시효가 효가 지나서 있는지 혹시.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10년 된 일이니까.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게 있습니다. 박형준 씨가 나는 모르는 거다. 나는 알지 못한다. 네. 그럼 이제 선거를 앞두고 당선되기 위해서 허위 사실을 얘기하면 그것도 처벌 대상입니다. 아, 공직선거법 250조에 해당합니다. 허위사실 공표. 예. 그래서 이것도 역시 시민단체가 그래서 고발했어요. 네. 환경단체가. 허위사실 유포로 만약에 걸릴 경우에 그리고 이거 선거 끝나고 후에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이거는 당선이 되더라도 얼마든지 끌어내릴 수 있는. 그렇죠. 사실이 근데 또 아니라면. 네. 당선돼봐야 뭐 사실 1년밖에 안 되니까 아. 대법원까지 가면은 뭐 글쎄요. 뭐 그때 임기가 다 끝날 것 같긴 한데 그러나 다음에 또 부산시장이 그럼요. 되더라도 아니 이런 인물들이 더 끌려내려오죠.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적폐청산이 다른 게 아니라요. 국민들을 사찰했던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 제2도시의 야당 대표 후보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아주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 이분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녀 그래요. 입시 이건 비리와 시작인 관련한 거죠. 여러분 이게 첫 번째였어요. 1번이었습니다. 예.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한 의혹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입시 비리요? 네, 입시 비리 수사가 있을 당시에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의혹도 이 있는 의혹도 거죠?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 사실을 밝힌 게 지금 은퇴한 홍익대학교 미대 교수. 교수님이 직접. 네. 은퇴를 해봐야 보름 전에 은퇴하신 거예요. 정년이. 네. 그러니까 은퇴를 하면서 양심 선언하셨다고 해야 될까요? 이분이 밝힌 내용을 살펴보면 2000년쯤에 박 후보의 부인이 딸과 함께 찾아와서 잘 봐달라고 울면서 호소했다. 네. 그리고 실기 시험 당시에 대학 직원들이 이 교수에게 박 후보의 딸의 작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미리 알려주고. 네, 그 실력보다 높은 점수를 주라는 외압이 있었다. 음. 그래서 30점 이상 주기 힘든 실력이었지만 옆에 있던 교수들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자기도 80점을 줬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 정도면은 뭐 당연히 합격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 합격하지 않았어요. 아마 음. 실기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아마 필기 점수 미달이 아니었을까. 음. 그래서 최종 합격이 되지 않았던 게 아닐까라고 네.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아니 실기 점수도 그렇게 잔뜩 높여줬는데 50점을 올렸어요. 근데 필기에서 실력이 안 돼가지고 필기 때문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점수 저렇게 많이 줬는데 어쨌든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정말 홍대 근처도 갈 수는 없는 홍대 실력, 근처에 가서도 안 될 그런 실력인데. 예. 근데 이 교수님이 더 분노하고 있는 지점은 2008년에 박 후보의 딸을 비롯한 이 홍대 미대 전체의 입시 비리를 재단에 고발했고 아. 그래서 이게 2009년에 검찰 수사로 이어졌는데 네. 뭔가 강력한 처벌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이어지다가 알 수 없는 이유들로 계속 자꾸 더뎌지더니 알 수 없는 이유로 중단이 됐다라는 아.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경기신문과 인터뷰해서 아마 이거는 홍대 입시비리 관련 검찰 수사에 청와대 외압이 작용했을 것이다 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시 박 후보가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시절인 거죠. 실제로 과연- 인왕산 방향으로 검사가 인왕산 방향을 네. 지시하면서 모종의 윗선에서, 압력이 있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얘기했다고 했다는 하죠. 거죠. 윗선에서 근데 이 담당 실무 검사가 누구냐면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 위증교사 의혹을 받고 있는 어미준 어미준. 검사예요. 어미준 네가 거기서 왜 나와? 네, 이런 거죠 한마디로. 윗선에서 충분히 이런 외압이 있었다라는 식의 뉘앙스를 풍기는 말을 검사가 했고 그리고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박 후보였고 박 후보의 딸이 이런 입시 관련한 데에 관련이 있다면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것에 대해서도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박형준 후보의 반응이 또 상당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지금 홍익대 홍보실장은 박 후보가 요청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당사자가 요청하기만 하면 학교 측에 보관 중인 자료를 뒤져서라도 이 실기시험의 응시 여부를 확인해 주겠다라고 라고 했거든요. 했는데. 근데 박형준 후보 측은 일단 홍대 응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시험을 안 봤다. 네, 시험을 안 봤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보궐선거 이전까지는 확인 요청을 하지 않겠다. 법적 조치만 밟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유권자들은 선거 전까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확인조차 할 겨를이 수가 없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언론과 공익 제보자인 그 교수님 네. 그리고 문제 제기한 여당 의원 상대로 해서 고발을 했는데 네. 네. 고발을 할 게 아니라 고발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네. 늦지 않아요. 지금 중요한 것은 유권자들에게 사실 우리 딸이 밝히는 거죠. 시험 안 봤다. 이걸 입증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걸 입증해야지. 그 유권자들은 모르게 일단 당선시켜 주세요. 그다음에 내가 뭐 증명하든지 말든지 할게요. 아니 근데 이게- 이거는 이게 굉장히 간단한 문제지 아주 않습니까? 간단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홍대 대학교에서 쪽에서도 오픈만 밝히겠다고 하면 얘기를 했어요. 네. 얼마든지 박 후보가 요청을 하면 응시 여부를 확인해주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거 이전까지 밝히지 않고 법적 조치만 밟아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해서 지금 6명을 고발을 한 상태인데 이게 또 본인이 고발한 것도 아니에요. 후보 측에서 고발을 그렇지. 한 거예요. 음. 그럼 만약에 이게 우리가 아니라고 말해놓고 상대방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를 해놓으면 그리고 그게 사실로 밝혀졌을 때는 이쪽에서 무고죄로 무고죄로 당하는 오히려 거잖아요. 네, 처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당사자가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박형준이 한 게 측이에요. 아니라 박형준 측이 캠프. 아, 측. 측이 했어. 네. 예전에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나는 꼼수다 할 때 그 네. 2011년 10월에 있었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나경원 씨가 서울 중구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네. 근데 중구청에 있던 호남 출신 사무관들 이 사람들을 다른 구청으로 전출시켰어요. 네. 그래서 전출당한 분이 이제 종로구로 전출이 됐는데 그분 찾아가서 이제 내가 인터뷰를 했고 그거를 이제 낙검수에 냈지. 나를 고발했습니다. 네. 나경원 측에서. 아, 측과 본인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나경원이 고소한 게 아니라 나경원 측이 고발했는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게 문제가 안 되고 네. 무리한 고소. 네. 사실 고소할 사안도 아니고 범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발을 했다. 분명히
나경원의 압박에 의해서 이 호남 출신 사무관들이 중구청에서 다른 구청으로 전출된 사실이 있는데 네. 그렇지 않고 나경원이 한 게 아니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가운데서 저를 고발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나중에 나경원이 시켜가지고 전출이 된 게 확인이 되면 무고가 되는 거지. 네. 무고. 근데 나경원이 나를 고소하면은 나경원이 이제 무고죄를 뒤집어쓰게 되는 것이고 아. 나경원 측이 하면은 나경원 측이 뒤집어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후보는 아무 문제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죠. 아니 나경원이 고소를 해야 되는데 나경원 측이 측이 고발을 고소- 했어요. 네. 물론 나중에 뭐 그것이 이제 나경원이 강제로 전출시켰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단계까지 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뭐 결국 무고 혐의를 뒤집어 쓰지도 않았지만은 나경원 측도 네. 근데 만약에 제대로 붙었다면은 나경원 측은 분명히 무고죄를 아마 뒤집어 썼을 것이고 왜냐 그 동장 저하고 인터뷰한 동장에 대해서 나경원 측에서 고발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오. 결국 어떻게 됐냐? 어떻게 됐어요? 그게 뭐 무죄로 났어요. 어. 무죄로 났어. 확정됐어요. 그게 무죄가 났다는 거는 그랬다는 사실이 있다라고 인정이 됐던 그러니까 겁니까? 이제 그분 얘기는 그 동장님 얘기는 중구청에 있다가 딴 데로 전출됐던 그분 얘기는 나경원이 시킨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시킨 것 같다. 네, 이 발언과 관련해서 이제 고발이 들어가서 그래서 결국 가기로는 그거는 이 사람이 표현의 자유상, 표현의 자유를 자유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 걸 얘기한 것이고 네. 그리고 김용민이가 그거를 녹음해가지고 방송할 줄은 몰랐다. 아. 공표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무죄가 난 건데 어. 제가 알고 있기는 그래요. 그러나 진짜 나경원이 전출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본안에서 붙어가지고 나경원이 지면은 이 동장님을 고발하고 나를 고발한 나경원 측은 무고죄를 뒤집어 쓰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 근데 여기도 지금- 박형준 측이 그랬다는 거죠. 박형준 측이 아, 네. 이 매뉴얼이 있나 봐. 매뉴얼. 아, 네. 비슷합니다. 선거를 할 때. 대응하는 게. 예. 저는 좀 언론의 행태도 참 웃긴 게 예. 만약에 입시비리 사건이 여권 인사 유력한 시장 후보에게서 발생을 했다고 하면 지금쯤 아마 난리가 났을 네. 거예요. 시장 후보 정도가 아니라 법무부 장관 그쵸. 후보자, 우리 이제 그런- 임명직 후보자, 조국 네. 후보자 얼마나 짓밟았습니까? 그런데 조중동은 물론이거니와 보수 언론이 지금 이 사실을 보도를 세밀하게 하고 있는 보도도 없고요. 그리고 관련 기사를 뭐 조국 전 장관이 공유를 했다더라 네. 라는 것만 뒤집어서 조국 전 장관을 공격하는 기사만 쏟아지고 있어요. 공유했다, 박형준을 삭제했더라 쳤는데. 뭐 이렇게. 네. 그래서 정말 기사도 안 나오고 있거니와 이것은 이제 저는 과연 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걸 끝까지 가는지를 지켜보고 싶고요. 왜냐하면 네. 선거 후에 취하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고발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뭐 강진구 네. 기자라든지 허재영 기자님. 허재영 기자는 이제 고발이 됐는지 안 됐는지 불분명합니다만은 네. 그분들이 맞고발을 하기로 했어요. 아, 그러면 끝까지 가야 되는 아, 거죠? 맞고소지 맞고소. 맞고소죠. 예. 예. 그래서 이분들은 니들이 그래서 취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간다. 네. 어차피 니들이 이제 형사적으로 걸었다면은 강제 수사가 불가피하거든요. 그렇죠. 검경이 얼마나 수사 의지가 있느냐 이것도 관건이겠지만은 니들이 그렇게 해서 선거 끝나서 만약에 이겨가지고 취한다면은 우리 끝까지 간다. 근데 뭐 저거는 수사 능력을 떠나서 그냥 대학교에 확인만 해보면 금세 알 수 글쎄요, 있는 그 이제 뭐 사실이니까. 지금 대학에서는 수사 단계로 가진 않았으니까 그 상황에서는 박형준이 요구하면 진실을 확인해 줄수 알려주겠다고 하는 네. 건데 강제 수사 들어가면은 경찰이 알아볼 수 있죠. 네, 그렇죠. 예. 예. 정말 이 반응을 볼수록 이게 과연 의혹으로 끝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이두 최근에 번째였고요. 세 번째는 이제 박형준 의원의 부인과 자녀가 부산 LCT 네. 아. 로얄층을 지금 한 두 채. 채씩 그러니까 총 두 채를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 내용이 국회 사무총장 시절에 재산 신고에서 누락돼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네. 했어요. 이게 단순한 실수일까? 통상 그러잖아요. 재산 신고에서 누락되면은 실무자의 착오가 있었다. 많이 듣던 얘기네요. 뭐 실무자의 참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문제는 LCT가 그냥 LCT가 그냥 아니죠. LCT가 아닙니다. 이게 요즘 드라마에서도 약간 그 소재를 쓰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펜트하우스. 보니까. 네. 예. 보통 LCT가 아니에요. 이거를 드라마로 만들면 이게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음. 일단 부지 매입을 하는 단계에서부터 특혜 대출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용도 변경하는 그때도 문제가 됐었고 초고층 건축 허가가 날 때도 문제가 있었고요. 원래 거기 그렇게 높은 빌딩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쵸 해운대 조망권을 네. 독점했기 때문에 문제시될 수 있었는데 이것도 뭔가 문제가 있었고 뭐 그런 얘기도 있더만요. 거기 해운대 앞바다가 LCT의 정원이라고.
다 가리고 다 예. 누리고 있죠. 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속적인 특혜가 이어지던 아주 문제 많은 그런 곳이었는데 곳이고요. 이게 또 LCT 실소유자였던 이영복 씨가 네. 이거 LCT 분양권을 로비의 수단으로 삼았다라는 의혹이 제기돼서 43명이 경찰에 고발을 됐었어요. 부산 네. 참여연대가 고발했었고, 근데 이 사건이 어떻게 됐냐면 이영복 회장의 아들과 하청업체 사장까지 2명만 기소되고 나머지는 무혐의 불기소로. 그러니까 뭐 처분이 본인들은 관심은 있었지만 뭐 본인들은 적절한 대가를 치르고 다 샀다 뭐 이렇게 근데 그러면서 해명하지 밝혔던 게 않았습니까? 뭐냐면 원래 이 LCT가 2015년에 분양이 됐는데 네. 이거는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사안 같아요. 부인 명의로 2015년에 분양을 받았는데 2016년 국회 사무총장 시절에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박 후보 측에서는 2020년 4월에 샀다 정상적인 매매를 통해서. 근데 이게 지금 딸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부인의 얘기를 하고 아. 있는 건지 실제로 분양 언제 됐는지 이 매매에 관련한 내용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시기가 지금 나오는 게 네. 애매한 상황이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딸이 2020년 4월에 샀다는 건지 아무리 찾아봐도 정확하고 이 시기를 비교해 놓은 게 없고 이건 뭐 허위 사실 유포다. 네. 우린 정상적인 매매였다라는 그 이야기만. 얘기만 나와 있더라고요. 네, 나오고 제가 있어요. 보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얘기를 끄집어내기 전까지 지금 이 두 채를 갖고 있는 거를 몰랐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LCT 보유 사실이 공개되지 않았던 거예요. 네. 그런데 LCT를 사서 이 75평짜리 로얄층 두 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1년이 안 된 기간 동안 2020년 4월에 샀다고 했는데 그럼 2020년 4월에 사고서 아직 1년이 안 된 기간 동안 그러면 시세 차익이 얼마나 나는 건물인가를 봤더니 지금 이게 원래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설정이 돼서 이렇게 투기가 불가능했던 지역이었는데 이게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가 네. 이게 해제가 되자마자 투기로 확 또 올라갔다가 네. 다시 2020년 작년 11월에 투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이 사이에 구매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네, 그 사이에 조정 구매가 구역이 됐어요. 아닐 때 샀어. 네. 그러니까 그 거래가 자유로울 수 있고 뭐 네, 조정 세금을 좀 대상 덜 지역이 내도 되고. 아니었을 네. 때 구매가 됐고 그래서 지금 실거래가 기준으로는 14억 1년이 안 된 기간 동안 그리고 호가 기준으로는 20억 이상의 시세 차이 한 채. 이야, 이거 정말. 21억 원 선에서 그게 두 채나 되는데 한 재산 채만- 신고할 때 누락을 했다. 그럴 리가 없지. 그걸 그렇죠. 모를 리가 없지. 예를 들어서 1, 2천만 원짜리라고 치면 음. 뭐 누락이 뭐 재산 많으신 분들은 누락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 채 20억인데 그걸 누락할 생각을 그리고 하기는 이 뭔가 LCT 감추고 싶어서 그런 건가 아니겠는가. 네. 선대본부장은 이 LCT 특혜 문서에서 그 이름이 대조해본데 같은 이름이다. 그러니까 네. 선대본부장도 이런 의혹이 있다라고 지금 이미 먼저 밝혀졌었거든요. 그래서 3월 초에 이 민주당 부산 지역에 관련한 비특혜 뭐 토착 비리조사 특별위원회가 꾸려졌고 민주당 쪽에서 이제 3월 초에 이 LCT 특혜 분양 명단을 확보했다라고 이제 밝혔어요. 그러면서 이 문서에는 뭐 사람의 이름, 회사, 직함 뭐 이런 아주 신빙성 높은 네. 자료들이 있고 여기에 살펴보니 뭐 부산지방법원 법원장 그리고 방송사 임원, 뭐 상공회의소 출신 유력한 네. 인사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누가 있냐면 박형준 후보 캠프의 선대본부장으로 영입된 KBS 부산 총국장 출신의 조모 씨가 이 명단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특혜 의혹의 리스트들이 리스트가 있는 있었고 곳이 여기에 거기니까. 선대본부장의 이름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재산 신고에서도 이 LCT가 누락이 된 거예요. 근데 이 LCT 조사도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니 근데 두 사람만 기소가 됐고 그 대가성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네. 그래 뭐 이것도 이제 검찰이 이 수사를 축소하고 진상을 은폐한 게 아니냐라고 이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게 왜냐면 전직 장관, 전직 검사장, 전직 법원장, 고위공직자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분명히 검찰 쪽에서 이 수사를 무마했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그 저 검사가 그 수사 검사가 윤석열이 대윤이면 소윤인 윤대진. 윤대진이야. 아. 이 윤대진이고 또 저 수사 검사 중에 임관혁이라고 세월호 수사 엉망으로 한. 아, 네. 임관혁도 이름이 있고. 기억이 나는 것 같네요. 아 이거 보면은 말이죠. 또 거기 분양도 받았고요. 네. 분양 대금도 또 저기 이영복 씨가 대신 된 걸로 돼 있는 석동현 검사. 이 사람도 또 우리 저 윤석열하고 아삼육이고 그 공수처 그 처장 후보로 석동현을 국민의힘에서 밀었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예. 이 LCT는 정말 아주 문제가 많은 음. 건물이고 여기에 연루된 사람들을 아주 탈탈 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저 드라마에 저런 소재가 나오거든요.
한 법원을 이제 다 사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기 뇌물로 써야 되니까 빨리 건물 올려라 뭐 이런 내용도 요즘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충분히 드라마보다 이게 가능한 더 실화를 드라마예요. 기반으로 한 드라마가 그러니까 아닐까. 저는 저거를 집 한 채씩을 저렇게 로비를 쓴단 말이야. 좀 심한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그냥 집 한 채가 아니죠. LCT 20억이면 사실 부산에는 1, 2억만 해도 아파트를 살 수 시세 있거든요. 차익만 1년이 안 된 한 채가 20억 가까이 이제 시세 차익이 나고 있는 건물이고 또 문제가 이미 건설 그 단계에서부터 특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지금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들이 감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만 감추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를 혜택 받은 무마시키는. 사람들을 싹 뺀 거야. 기소 대상에서. 네. 그래서 준 사람 이영복하고 아들만 떨렁 집어넣고. 2명만. 이러니 말이죠. 윤석열이 지금 부동산 투기 걱정을 하고 자빠졌어요. 아니 웃기고 자빠질 일이지. 준 사람이 있으면 받은 사람이 있는 게. 당연하지. 그쵸. 뭐 그냥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준 음. 사람이 있으면 준 사람을 처벌했으면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번에 드러난 김에 아주 계속 더 뿌리를 적극적으로 뽑아야 수사가 되는 될수 것이고요. 있도록. 네. 뿌리를 뽑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의지를 가지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수사를 우선 하면 되는 국가수사본부를 동원해서라도 이 사실을 파헤칠 수 있고요. 근데 참 의문이네요. 예. 그 박형준은 그 공소시효 문제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지. 네, LCT 저게 이야기 나온 지 굉장히 네, 오래돼서 오래됐어요. 그렇죠. 전 국민이 부산에 있는 LCT를 다 아는데 2016년에 부산지검에서 수사를 시작했거든요. 발칵 뒤집혔어요 그때. 네. 그래서 그럼요. 5년이 된 거예요. 이 수사.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그런 얘기도 돌았어요. 아마 다대 네. 만덕 다대 여기도 만덕. 이영복이 손을 댄 모양인데 그때 다대 만덕 건과 관련해서도 뭐 돈을 뭐 엄청나게 뿌렸던 모양이지. 그 당시 이제 부산 관가에서 도는 소문은 이영복 돈은 받아도 안심해도 된다. 입이 자물쇠라서 뭔 얘기를 안 한다. 그런 소문이 돌았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저렇게 특혜를 받으려면 그에 말하는 상응한 대가를 지불했을 것이고 그 네. 대가를 주고받은 지불했으면 것이 네, 대가를 받은 사람이 있을 텐데 오늘 그 가보셨어요? LCT 그 부근에? 뭐 저는 그냥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요 사실은 외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사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저처럼 부산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은 사실 거기에 그렇게 막 로얄층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없고 서울에서 사람들이 내려와 순식간에 뭐 그쪽 해운대 쪽은 다들 금세 동이 났으니까 여름 그 주말 저녁에 거기 갑니까? 안 갑니다. 저. 왜요? 갈 일이 별로 없었어요. 아니 갈 일이 별로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거 어마어마하게 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 영향 평가도 건너뛰었어요. 바로 그게 힘의 원천인 거야 이게. 이거 뿌린 힘의 원천이라고. 이건 제가 몰랐는데 엄청난 걸. 그러니까요. 전 생각을 못했어요. 부지 매입부터 건물 세우고 이게 전부 다 이게 지금 비리의 온상이고 이게 지금 특혜의 그리고 덩어리거든요. LCT는 제가 알기로 파야 될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원래 거기에 그렇게 건물을 올릴 수 있는 네, 상황이 그쵸. 아니다. 그래서 집안이 사시는 분들이 다 불안해한다. 이런 예. 얘기를 굉장히 많이 주변도 들었었는데 불안해한다. 그렇죠. 그런 게 안 되는 걸 되게 했을 때는 되게 하는 힘의 원천이 있을 것이고 그쵸. 그 힘의 원천으로 건너간 것들이 있는데 이런 제가 엄청난 궁금했던 건 사건이 지금까지 2명 왜 기소 그리고 나머지는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된 이유도 반드시 밝혀줘야 될 것 같습니다. 43명이 고발됐거든요. 근데 왜 2명만 그런데 2명만 기소가 되고 나머지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됐어요. 네. 법원장 죄송합니다. 이 저 교통 영향 평가는 또 다른데 네. 교통 영향 평가 때도 많이 봐준 걸로. 봐준 그걸 걸로 건너뛸 수는 없는 거고. 네. 다만 그거 말고 환경 영향 영향 평가. 평가는 사실상 면제를 해준 것이다. 예. 그렇죠. 저 그때 환경 생각하면 거기에 그 건물이 올라갈 수가 없죠. 그리고 그때 뭐 태풍 치고 바람 불고 하면 그쵸. 창문 깨진다는 소문이 거기 맞죠? LCT. 예.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또 있습니까? 더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국회 사무총장 시절에 친인척 특채가 있었다라는 내용인데요. 사무총장 이거는, 시절에 네. 2014년도 사무총장 시절에 처조카 삼촌 관계인 네. 처조카를 6급 상당의 총장실 비서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것에 관련해서 박 후보 측 대변인은 2014년에서 16년 당시에는 이 친인척 채용하는 법이 없었다. 이 법은 2017년에 20대 국회에서 생긴 고위공직자 친인척 채용에 관련한 법률이 통과돼서 사촌인의 친인척을 보좌 직원으로 채용하지 못하게 하는 이 법률은 이 이후에 있었고 그리고 이것조차도 국회의원에만 해당되지 국회 사무처에는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다라고 이제 밝혔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뭔가 특혜, 뭐 특채 이런 거에 대한 의혹에서 국민들의 정서가 어쩌니, 뭐 법은 뭐 법감정과 국민의 정서와 거리가 있다. 네, 그러면서 뭐 특혜는 뭐 법을 위반했다는 게 아니라 국민 정서를 위반하면 특혜다라고 얘기를 수없이 해왔거든요. 그런데 처조카를 6급 상당의 6급이면은
청년들이 쳐도도 못 보면 그럼요. 붙습니다. 그 6급 상당히 총장 비서직으로 채용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전혀 저촉되는 게 없다라고 얘기한 것도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크게 보도가 되지 않는 것도 언론의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저게 부산이어서 중앙 언론의 보도에서 약간 소외가 되는 걸까요? 지금 부산 그럴 리가 있나? 부산 지역 언론 그 뭐 부산 MBC, 부산 KBS, 부산 SBS 지금 보도하는 거 보면 이거 다 선거가 뭐 얼룩지고 있다. 네, 공방으로 정치 공방으로 정치 얼룩지고. 공방이다. 공방인 것과 잘못한 거 완전 다른 느낌. 다르죠. 아까 말했던 아니 언론이 왜 있습니까? 언론은요 그렇게 공방으로 몰고 가고 싶은 사람들에게 제동을 걸고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겁니다. 그쵸. 시시비비를 가려줘야죠. 그건. 그게 언론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그렇죠. 타이틀 자체가 정치 공방이다, 뭐 얼룩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이 덜 보도가 됐다라는 느낌이 있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쵸, 그 정도의 의혹이면 지금 제가 한 것만 5가지고 더 있을 거라고 얘기가 좀 돌고 있는데 일단은 5가지를 정리해봤는데 이것조차도 이건 의혹이 아닌 것도 있고 4대강 아까 사찰문서 같은 거는 더 확실히 보도가 돼야 되고 이건 정치 공방이나 무슨 뭐 선거 무슨 뭐 흑색 선전 이런 걸로 도저히 전환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거 반드시 사실 그러네요. 밝혀져야 돼요. 예. 부산 시민들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네. 이거 아셔야 되고 이렇게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하고 또 남몰래 이런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을 과연 부산시장감으로 여기시는지 투표장 가서 표를 찍어가지고 네. 이 사람 지멋대로 할 수 있게끔 1년 동안 음. 부산시장을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보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실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언론에서 저런 부분들은 사실 의혹이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증거가 있는 거라면 좀 보도를 해야 되는데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어느 쪽에서 의혹을 제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설득력 있게 답변 답을 했다. 음. 그렇다 하더라도 여야 간 정치 공방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건 뭐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예. 뭐 어느 한쪽이 완벽하게 진실을 다 이제 장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제를 갖고 네.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그렇죠.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건데 아니 뭉뚱그려서 여야 공방 정치 뭐 이렇게 소모적인 네. 그런 대립 이렇게 몰고 가면은 그러면은 언론이 시민들한테 제 기능을 못 하는 거죠. 박형준에 대한 선거 운동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진실이 지금 가려질 수도 있는데 가리지 않고 정치 공방으로 쉽게 물타기를 한다. 그러면은 어디 가서 누구 편들지 않았다 이런 얘기는 듣겠지. 그럼 네. 뭐해? 언론의 기능, 중요 기능을 지금 스스로 포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일부는 뭐 수사가 진행 중이라거나 아니면 언론이 접근할 수 없다거나 한다면 그런 실체를 밝히는데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전 학교 입시 불이익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죠. 보도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지금 입시 비리 이러이러한 지금 의혹이 제기가 됐고 그리고 뭐 박형준 후보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홍대에서는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밝힐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렇게까지만 소개가 되어 좋겠는데 어떻게 들어가냐면 홍대 지원한 적도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나가고 기사를 있어요. 그렇게 본 거예요. 네. 지원한 적이 없다. 네. 그럼 정치 공방이다. 완전 다른 얘기인 거잖아요. 그쵸, 그럼 그 완전히 교수님이 지원한 적도 없는 후보자에 대한 얘기를 만들어서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런 건 밝히기가 좀 간단한 문제인데 왜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언론에서 관심을 좀 덜 갖고 있는 부분들은 네. 그건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뭐 부산 시민들이 현명하게 판단을 판단하시라는 해주시지 않을까. 하지만은 예. 역대급이에요. 괜히 이분의 아호가 이명이 아니에요. 이명 박형준 선생. 괜히 이명. 그 예. 역시 MB 선거를 준비하셨던 분이라서 스케일이 다르고 대응 방식도 정말 어디서 많이 본 듯합니다. 이런 와중에 MB가 어떤 학생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정직하게 자기는 살았다. 정직하게 살았다. 나는 이거는 고도의 박형준 매기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명 박형준 선생. 예, 그래요. 자, 오늘 저희가 부산시장 선거에 나온 박형준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 그 문제- 밝혀져야 될 점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지난주에 이어서죠. 예, 미리 예고를 해드린 대로 저희가 도착을 하셨군요. 네. 네, 신유진 변호사님과 함께 이혼에 대한 모든 것을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그 신민정 평론가의 질문을 봤을 때 네. 굉장히 디테일한 질문들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네, 앵커님이 준비하신 질문들이 겹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과연
이혼을 생각했던 사람들이 변호사님 만나면 뭐 궁금할까 해서 댓글이 많은 사례들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우리 이러이러할 때 뭐 받을 수 있을까? 뭐 우리 이혼할 수 있을까? 하고 물어봤던 댓글들이 폭발하는 것들로만 한 사례 한 3가지 정도를 준비해봤는데 전 그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기초편이라면 여기는 실제 적용편이라고 볼 수 있을 아우, 텐데요. 등골이 오싹합니다. 벌써부터. 예. 심유진 변호사님 모시고 잠시 후에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민 TV